CCTV 김호중의 뉴욕타임스. 그러면 우리가 B 처리할 테니까 누굽니까? 예상 1위 후보는. 그걸 제가 얘기하면은 이게 아니 그러니까 B 영향을 끼치죠. 안 끼쳐요. 아니에요. 이 뉴욕타임즈가 방송이 되는 순간 이 방송을 보고 나서 누가 1등이다 하면 아니 제 말은 네. 지금 김보엽 기자가 1위 예상 후보를 말씀하시면 우리만 듣고 네. B 처리하겠다고 방송에서는. 아 B 처리한다고? 네, 네. 진짜 B 처리 한다고 해놓고 안 하려고. 아니 그거는 제가 둥이 어쩜 좋아 둥이. 제가 말이죠. 네. 그러고도 남을 놈이긴 해요. 그렇긴 한데 실제로 영향을 미치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저는 김청선은 못 믿어요. 좋아, 그러면 저기 제작진 제작진을 내가 믿을 수 있을까? 그러면 김혜연 기자가 그것을 충분히 보장하겠습니다. 삐처리를 김혜연은 새누리당 출입 기자잖아요. 송채 경화가. 송채. 네. 공개하지 마세요. 송채 정도는 제가 믿습니다. 자, 그래서 나도 누군지 알아. 지금 보면은 그 모바일 투표인단이 생각보다 많이 참여해서 문재인 후보한테 유리하다. 예. 1위는 문재인 후보가 하겠는데 요는 과반을 넘기냐 마냐가 관심사잖아요. 그 정도까지는 제가 알 수가 없어요. 1위 누가 할지 누가 몰라요. 그 서울에서도 다 알아요? 어떻게 현장을 와보지 않고 서울에서 다 알지? 그럼 나 돈 내고 온 난 뭐지? 자, 그 외의 소식 뭐가 있나요? 그 외의 소식. 잠깐 선거인단 등록하신 제주도민을 만나신 적이 있습니까? 무려 20명이나 만나죠. 오, 3만여 명 중에. 제가 현장에 오면 좀 열심히 취재하거든요. 그렇다고 치고요. 그래서 그 취재 결과 이 모바일 투표가 M으로 시작하잖아요. 네. 그 선거 결과는 M이 1등 할 것 같아요. 아니 그거는 다 알고 있다니까. 그거 다 알아요? 여론조사에 다 나오잖아요. 제 말은 그 M이 모 후보 아니에요? 재밌었어. 제 말은 과반을 넘기냐 마느냐. 그러니까 그 모 후보가 과반을 넘기느냐 마느냐. 네. 그거는 제 영역을 뛰어넘는 것 같은데요. 취재 좀 덜했다. 다른 36,000명 중에 20명인데. 다른 취재 내용 알려주실 것 있습니까 혹시? 여기에서 먹은 솔치라는 네. 서울에서는 한 번도 못 먹어본 곡인데 네. 솔치회라는 게 정말 맛있더라고요. 솔치회. 자, 그럼 굉장히 중요한 정보 얻고 그 다음은요? 그 다음에는 딱히 드릴 말씀이 없어요. 제가 네. 오늘 기사를 썼거든요. 내일치에 나가는 기사를 이미 그 제주 름포 기사를 썼기 때문에 네. 지금부터 저는 이제 경선이 열릴 때까지는 거의 자유시간이라고 봐야죠. 모 후보와 솔치회. 예. 자, 하실 말씀 없어 빨리 끊어야 될 것 같아요. 아니 빨리 선배, 끊으세요. 아니 내일 기사 쓰셔야 된답니다. 예? 데스크한테 오늘 얘기하는데 내일 기사 쓰셔야 된답니다, 선배. 내일 또 써야 돼요? 네. 경선 전날 분위기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주 슬프네요. 그러면 M과 솔치의 말진의 관계. 얘기는 안 듣고 최소한 그 정치부장 정도가 얘기를 해야지 제가 기사를 쓰죠. 내일 연락이 갈 것 같습니다. 자, 사적인 업무는 알아서 자기들끼리 전화로 해결하고요. 김보엽 기자님, 네? 빨리 끊어주세요. 끊을게요. 네. 건강하세요. 영등이야. 둥이. 네. 나이가 있으니까 귀염까지 붙이면은 네. 징그러우니까 둥이. 진짜 그런 대목이 있네요. 오늘 쓴 기사에 21일부터 사흘간 둘러본 제주거리는 예상외로 차분했다. 바로 전 문장이 뭐냐면은 제주도 유권자 44만 명 가운데 8%가 넘는 3만 6천여 명이 참여해 뜨거운 관심을 보여줬다. 21일부터 사흘간 둘러본 제주거리는 예상외로 차분했다.
솔치에 먹고 대충 쓴 거야. 아까 못 봤네. 그 M 후보 얘기 나와요? 안 나오겠지. 미음 한의원이 나오는데 이거 뭐야 이거. 미움 한의원. 박근혜 행보. 그 또 논평하실 부분 뭐가 있습니까? 이게 이제 이렇게 자꾸 뭐 과도하게 이제 보수 언론이 평가를 하니까 약간 좀 화가 나서 자꾸 폄하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만 일단 정치적인 의미나 효과로 보면 상당히 영리하죠. 재미를 많이 본 겁니다, 그죠? 그런데 저는 박근혜 후보가 본질적인 문제는 전혀 안 건드리는 거예요. 사실 이게 우리가 뭐 광폭이라 그러든 포용이다 그러든 이게 의미가 있으려면 자기 거를 양보를 해야 포용이잖아요. 바깥에 있는 사람은 그냥 손잡자 이거는 뭐 포용이 아닌 거고 자기가 가지고 있던 생각을 바꾸거나 기득권을 내려놓는 게 진정한 포용의 시작인데 박근혜 후보는 그게 없어요. 예를 들면 역산식에 대해서도 손톱만큼도 변화를 안 보이면서 통합한다 이러잖아요. 그러면 당장 5.16에 피해본 사람의 은밀히 살아있고 그게 잘못됐던 역사라는 인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박근혜 후보의 표현에 따라서 절반이나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는 아무 명분 없이 손잡자 이렇게 손 내밀고 포용하려고 그런다 이게 광폭이다 그러고 앉아보면 또 왜 안 잡냐고 그렇게 뭐라 그럴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근본적인 문제를 전혀 안 바꾸고 있는 건데 이게 저는 이 박근혜 후보로도 벌써 두 번째예요. 김종인 비대위원 시절에 김종인 전 의원이나 뭐 이상돈 이런 분들을 영입해서 상당히 또 재미를 봤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게 어디로 갈지를 잘 볼 수 있는 저는 살아있는 증거는 지금 현 대통령도 우리 흔히 MB라고 얘기하는 MB 대통령이 중도실형을 내걸었을 때와 비슷해요. 중도실형 내걸고 어디 갔죠? 떡볶이 먹으러 갔잖아요. 시장바다 가서 떡볶이 먹고 막 엄청나게 대대적으로 선전했잖아요. 근데 지나고 보니까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실제로 중도실용에 걸맞는 서면정책이라는 건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그러면 박근혜 후보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게 본질적인 문제를 전혀 건드리지 않고 외형적인 이벤트나 메시지만 가지고 장사를 하려고 하는 거는 보수 언론이 자꾸 박수를 쳐주니까 어느 시점까지는 홍보가 될지 몰라도 저는 대선에 국면에 들어와 있는 일반 국민들의 유권자 시선이나 평가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냉정하게 볼 겁니다. 과거 박근혜 후보에게 가장 위험한 전 사고가 뭐냐면요. 과거와 민생과 과거와 미래를 대비시키는 겁니다. 자꾸 과거에 대한 얘기하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언제까지 과거에 머물러 있을 겁니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간단한 얘기예요. 우리가 일본한테 일제시대에 대해서 사과해라.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사과해라.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미래로 가기 싫어서 그런 얘기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과거를 뛰어넘는 가장 간명한 방식은 뭐냐면 잘못을 인정하면 끝나는 겁니다. 일본이 과거를 인정하면 깨끗하게 끝나고 미래로 갈 수 있는 거예요. 박근혜도 마찬가지고요. 아버지의 잘못을 인정하면 깨끗하게 끝나는 겁니다. 그러면 누구나 다 그래 이제 됐으니 그럼 미래로 가자는 얘기에 갈 수 있는데 이건 본인이 안 하고 있으면서 다른 사람이 그 얘기 하자 미래로 가기 위해서 얘기를 하는데 자꾸 너는 왜 자꾸 과거 얘기를 하냐 이렇게 얘기하는 게 굉장히 정교하게 기획된 논법이에요. 그런데 이게 일반 국민들이 볼 때 저는 느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르지 않을 거라고. 뭔가 어색한 대목이 있거든요. 따라서 이런 부분이 조만간 저는 파탄이 난다고 보는데 제가 이제 민주당한테 굳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파탄 난다 이걸 막 지금부터 얘기 안 해도 된다는 겁니다. 지금부터 그 얘기를 해서 자꾸 흠집내고 폄하하고 이런 식으로 가지 말고요. 잘한 건 잘했다고 얘기하고 대신에 더 가려면 이러이러한 과제들이 필요합니다라고 접근하면 훨씬 더 많은 걸 얻을 수 있고 정작 중요한 거는 민주당이 변했다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박근혜가 변했다는 게 먹히듯이 요만큼 바뀌어도 먹히잖아요. 민주당이 변했다는 거를 요만큼만 해도 일반 국민들이 박수 쳐줄 겁니다. 따라서 민주당이 달라지는 모습에 집중하는 게 저는 좋다고 봐서 너무 박근혜 하는 데 대해서 시기할 일도 아니고 너무 이렇게 겁먹을 일도 아니고 우리 김호준 총수 말만 절대 쫄 필요가 없습니다. 이 문제는 금방 본질이 드러나기 때문에 당당하게 민주당의 혁신과 변화를 위한 길만 튼튼하게 걸어가면 저는 금방 우리가 원하는 구도를 만들어줄 수 있다고 보는데 제가 여기저기서 그런 얘기 합니다만 민주당이 그러지 않아서 제가 걱정인 거죠. 저 혼자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걸 인걱정병이라고 그러더만요. 민주당이 조금만 변해도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전 조금 변해서는 절대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예, 왜냐면은 지금 민주당 안철수라는 변수가 있는데 금방 고개를 숙이시네. 이렇게 길게 얘기해놓고 옆에서 그거 아니고 나니까 네. 아니, 나는 요만큼만 밀어도 효과가 이만큼 날 거라 그랬는데 네. 사실 이만큼 변해야죠. 네.
맞는 얘기니까 뭐 할 말 없죠. 네. 거의 지난번에 그러니까 어제 그저께 박원순 시장이 MBC 시선집중에 나와가지고 안철수가 이제 입당을 하는 건 불가능할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민주당 때문이거든요. 민주당이 만약 조금이라도 이제 쇄신하거나 좀 변화된 모습을 보이면 모르겠는데 전혀 그런 거 없이 안철수가 절대 여기 입당하기에는 힘들 거라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의 어떤 새로운 모습이나 아니면 이제 기존 정치와 떨어진 모습이 완전히 버려야 되니까. 근데 민주당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안철수가 만약에 그러니까 단일화를 위해서 경선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안철수가 경선에서 이겼을 경우에는 민주당에 입당을 한다는 조건을 내걸고 경선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민주당은. 그러려면 어쨌든 민주당의 이름을 걸고 민주당 후보로 대선에 임해야 된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본인들이 주장을 하면서도 사실은 민주당 안에서는 그럼 어떻게 안철수가 들어올 수 있게끔 쇄신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전혀 제가 봤을 때는 준비가 안 돼 있다라는 이런 거죠.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본선이 되면 정당 없이 그러니까 안철수를 민주당에서도 그리고 한나라당, 새누리당에서도 정당 없이 대통령 혼자 하는 거냐, 국회의원 하나도 없고 정당 없이 정당 정치를 부정하고 실제 현실 정치를 할 수 없다. 여기에 대한 자신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는 정당이라는 뺑만 믿고 있는 거예요. 민주당이 그렇게 충분히 일반인들은 받아들이거든요. 근데 당내에 있는 어떤 그 국회의원들이나 그 당은 자기 중심으로 사고하는 것까지는 이해하는데 그거를 무기처럼 사람들이 보기에는 정당 정치에 대한 신뢰가 떨어져서 자기가 민주당 인기도 없고 민주당 후보도 문재인도 민주당 디스카운트가 있는 거예요. 거꾸로 문재인이 민주당 때문에 뛰는 게 아니라 문재인도 유사한 지점에 안철수가 가 있지만 민주당 디스카운트가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생각하지 못하고 안철수 쪽으로 협박하는 거거든요. 안철수의 인기만 높게 만들어주는 발언들이에요, 그게. 실제로는. 더 싫죠? 그 지점을 전혀 캐치를 못하고 있어요, 민주당 사람들은. 그 현실이 맞아요. 정당 없이 할 수는 없는 건 맞아요. 근데 그걸 정당 없으면 너 안 되잖아. 이런 태도로 들이대는 것은 보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같죠. 그런 관점에서 이제 뭐 제3지대론, 뭐 제3당에 대한 이야기에서 좀 더 나아간 건데 이철희 소장이 그런 데 대해서 좀 조회가 있으시던데. 무슨 제3정당들이 무슨 조회가 예술도 아니고. 저는 우리 김원총 말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만 그래도 민주당이 당 중심의 얘기는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뭐 그럴 수밖에 없겠죠. 자존감이라는 게 좀 세련되게 해야지. 그렇지. 세련되게. 네. 문제는. 그래야 됩니다. 네. 근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세련되게? 저 같으면 이렇게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권 교체는 정당이 하는 겁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정권 교체를 개인이 한다고 생각하면 박근혜도 정권 교체예요. 쉽게 감명하게 그런 식으로 저는 설득을 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 정권 교체를 감당할 수 있는 정당으로서의 민주당의 면모를 혁신하고 바꾸는 게 필요한 거지. 우리가 대대적으로 바꾸겠습니다. 바꾸고 갑니다라고 하면서 정당 중심으로 그래도 가야 됩니다라는 주장을 하면 이게 설득력이 있잖아요. 근데 그건 안 하잖아요. 그건 아무것도 안 하면서 그래도 정당이다. 들어와라. 이렇게 강박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논조 못한다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많이 모여있으니까 빨리 와. 이건데. 우선 상대방이 듣지도 않을 뿐더러 일반 국민이 봤을 때도 참 못나는 사람들이 너무 강박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권 교체를 정당이 하는 거라고 보면 안철수가 만약에 후보가 됐다고 칩시다. 그럼 이 정당이 없잖아요. 민주당에 들어오는 길 말고는 정당을 갖기라는 게 다른 방법이 뭐가 있을까라는 고민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 방법을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니까 민주당에 들어오라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부담스럽다는 걸 본인들도 아니까, 그러니까 페이퍼 정당을 만들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연합을 하자는 거죠. 연합하는 형식으로 하면 예를 들어서 민주당이랑 단일화를 했을 때는 이제 국고보조금을 만약에 민주당이 후보를 못 냈을 경우에는 150억의 국고보조금을 받을 수 없게 되지만 페이퍼 정당을 만들면 안철수가 민주당에 입당을 하지 않더라도 그 페이퍼 정당 형식으로 해가지고 국고보조금도 받을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어떤 현실적인 부분이 개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가설 정당을 만들자라는 의견도 일부에서 나오고 있는데 그게 어느 정도까지 가능성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소장님이 보시기엔 좀 어떠세요? 근데 그 국고보조금이 사실 좀 얘기가 웃긴 게 그것도 이제 너 혼자 있으면 돈 못 받으니까 들어와라 이 얘기거든요. 그거보다는 이런 거죠.
네가 어쨌든 후보가 돼서 대통령 선거를 치려면 돈이 필요한데 혼자 하면 돈을 못 받는다라고 안철수를 압박하지만 실제로는 민주당이 돈을 못 받는 거예요. 민주당 후보를 못 내고 안철수가 대통령 후보로. 그리고 실질적으로도 그 돈이 네. 선거 비용으로 예를 들어서 안철수 원장이 그 돈을 못 받아요. 아무 돈을 못 받은 상태에서 선거를 해요. 그런 다음에 만약에 일정 지지율을 얻으면은 다 보전 받거든요, 또. 안철수 개인은 국가 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국가 보조금을 정당이 지원받아서 그걸 선거에 썼을 경우에는 그거는 보전받는 비용이 또 아니거든요. 아니 근데 이게 협박이 안 되는 게 안철수 원장은 말이죠 150억이 있어요. 그럼 나중에 다 돈으로 받아야 또 그거를. 게다가 본인은 그런 재력이 있어요. 과거의 다른 후보들하고는 달라요. 답답한 건 민주당이에요. 선거운동을 해야 되는데 국가 보조금이 없으면 개인들이 다 내야 돼. 그 국회의원 개인들이 그렇게 해서 대선을 어떻게 치러요? 이길지 질지도 모르는데. 그러니까 민주당은 그런 거죠. 그러니까 네가 만약에 같이 들어와서 우리가 국고 보조금을 못 받는 상황이 되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후보를 낼 수밖에 없다. 그러면 이제 표가 갈라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쪽에 어떤 키를 쥐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게 무슨 키가 돼? 아니, 그 152억을 받으려고 후보 낸다는 게 그게. 아니 물론 그건 아니겠지만 자신들의 정통성이나 아니면 후보를 내야만 하는 약간 그런 것들이 그렇게 있겠지만. 얘기하면 안 되고요. 안철수는 과연 한국 정치의 메시아인가? 2012년 대선의 향방을 좌우할 대통령의 자격을 묻다. 안철수도 문재인도 박근혜도 읽어야 할 2012년 대선 사전 모의고사. 김어준 총수도 대권에 관심 있으시면 한 권 읽어보시라는 둥이의 속삭임이 있었다. 진짜로 왜 빼요? 한겨레 정치부 5명의 라운드 토크 안철수를 읽는다를 한겨레 출판에서 도와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주당은 아주 냉정하게 얘기하면 지금 공공한 처지에 빠져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후보들이 민주당 덕보는 게 아니고 민주당 때문에 손해를 보고 있는 형국이에요. 그래서 민주당이 이제 공공한 처지인데 냉정하게 보니까 자업자득입니다. 저도 민주당에 한때 몸담았던 사람이긴 합니다만 이거 자업자득으로 이렇게 된 거기 때문에 자기가 이렇게 만드는 거면 자기 책임으로 다시 푸는 수밖에 없잖아요. 결자 해제하는 수밖에 없어요. 저는 그 원칙을 적용해야 된다고 보고. 근데 돈 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뭐 가설정당 만들어야 된다. 경선 편의성 때문에 만들어야 된다. 이건 전 국민들 설득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그렇게 가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당당하게 우리는 다른 방법이 없으니 우리 당에 들어오든지 돌아서 하든지 아니면 박원순 모델로 바깥에서 그렇게 합시다. 이 감명하게 이렇게 접근해서 가는 수밖에 없는 건데. 근데 반대로 이제 안철수 입장에서 서보면 고민이 또 있어요, 사실은. 안철수. 크죠. 말씀대로 굉장히 큰데. 자기는 정치를 해오지도 않았는데, 평생 정치를 해왔고 싸워왔던 정당이 있는데, 정당이 대통령 후보를 못 내잖아요. 또 아니거든요. 근데 자기 혼자 때문에 그런 일이 수많은 세력과 그 정치적 성과를 내왔던 사람들이 다 아무것도 아닌 게 되니까, 본인도 그런 부담도 크죠. 그럴 것 같아. 그렇죠. 그렇게 되면 이제 만약에 단일화를 어떤 방식으로 해서 안철수가 후보가 됐고 박원순 시장 말처럼 민주당이 안 들어왔다. 무소속 후보로 남아있다. 그 야권 단일 후보든 뭐 시민 후보든 국민 후보든 무슨 브랜드나 레터를 갖다 붙이든 안 들어온다 이거예요. 그러면 우선 볼 수 있는 게 민주당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내용적으로 주권 정당이 되는 거고 그러면 그 안에서 민주당 사수하자고 1사 단결해서 남지 않을 거예요. 아마 깨지기가 심상일 겁니다. 그죠? 그러면 대선 국면에 강력한 후보 중심으로 신당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안철수 신당 같은 게 만들어질 수 있어요. 이게 대선을 위해서는 불가피한지 몰라도 저는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서는 굉장히 해악적으로 갈 거라고 생각하고요. 예전에 이제 정몽준.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급조된 정당이면 오래 못 갑니다. 민주당 의원들이 나가서 당을 만들어서 안철수 원장한테 오십시오 해서 이런 분위기가 되면 어떻게 되나요? 그것도 전 마찬가지죠. 2002년에 많이 해봤잖아요. 여러 가지 모델들. 정몽준도 나가서 혼자 정몽준 당 만들어줬잖아요. 그때 또 의원들 나와가지고 거기 합류도 했고 그 게 김민석 의원 아닙니까? 그렇죠. 민세가 됐죠. 그때부터 지금까지 된 거예요. 진짜로. 그런 거 사람들이 잊어보지를 않거든요. 그걸 겪지 않은 사람은 몰라도. 이제 하면 이제 안철수 원장의 고민은 뭐냐면 후보는 됐는데 당이 없단 말이죠. 이 돈 문제를 떠나서 대선이라는 거는 실제 매일매일 매순간 매분간에 백병전이 벌어지는 거. 전국 단위에서 매일매일 전투가 벌어지잖아요. 근데 정당 조직이라는 거는 그런 걸 잘하고 있는 정규군이에요. 이 정당이 없이 만약에 허벌판에 혼자 있고
그 주위에 몇 사람들이 모였다. 내지는 자원봉사자들 모여서 한다 이러면 이게 새누리당을 당연하기가 어렵습니다. 새누리당이 지방으로 내려가 보면요. 토호들이 전부 새누리당의 지지 기반으로 잡혀져 있습니다. 이거를 맨 땅에 헤딩하시 붙어가지고 못 이긴단 말이에요. 그러면 정당 조직이라는 게 필요한데 민주당은 아닌 것 같고 정당은 필요하고 이거를 절충할 수 있는 방식은 새로운 당을 만들 수밖에 없다. 이거죠. 자, 그래서 만약에 대선을 이긴다 칩시다. 그 당을 무슨 당이라 이름을 붙였던 그 당이 이겨서 대통령이 만들어졌어요. 그럼 그 다음이 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럼 그 당이 집권하는 거냐? 아닐 거예요. 그거는 그냥 껍데기일 뿐이고 안철수가 집권하는 게 되는 거예요. 아니 그 당이 만들어져도 그러니까 안철수 원장이 이제 대통령이 됐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국회의원 몇 명도 합류하고 정당이 탄생했어요. 근데 법을 만들 수가 있어요. 통과시킬 수가 있어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진짜 혼자 정치는. 그래서 정당이 필요한 건 맞는데 저는 얼마든지 세련되게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 민주당이 가지고 있는 자존심이 또 있거든요. 자기들끼리만 가지고 있는 자존심이 있어요. 인정해 줄 부분도 있으나 지금은 그 밖에서 안철수가 뜬 이유가 민주당이 스스로 자존심을 가질 만큼 잘해오지 않았다고 평가가 내려진 거거든요. 그러면 정신을 차려야 되잖아요. 정신을 차려서 쫙 엎드리고 그런 태도가 필요한데 지금은 이제 자존심을 더 많이 내서 그렇게 숙이면 지지율이 안 올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건 안철수한테 다 주는 것이다. 숙인다는 건 어떤 걸 의미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럼 굉장히 총체적인 건데 어떤 사안 그러니까 뭐 안철수한테 국민들한테 잘못했습니다 이런 말을 하라는 게 아니라 안철수의 관계에 대해서 말을 하거나 언급을 할 때도 안철수가 어쩔 수 없지 않냐 들어올 수밖에 없지 않냐 그거는 정치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다 이해하나 정당이 필요하다는 걸 왜 이 대통령이 되면 꼭 정당이 필요한지 우리 모두가 같은 수준으로 이해하고 있는 거 아니거든요. 그럼 그 눈높이에 맞춰서 좀 이렇게 세련되고 자세를 낮춘 태도로 왜 꼭 정당이 필요한지부터 설득도 하고 우리가 그런 정당이 못 돼서 죄송하다는 말도 하고 그런 분위기도 만들고 뭐 이런 절차와 과정들이 있어야 될 텐데 없어. 아무것도. 낮은 자세라는 거 이런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백낙천 선생가 이런 얘기를 한번 했는데요. 안철수가 들어갈 만한 정당으로 민주당이 바뀌어야 된다. 이런 얘기. 근데 민주당이 들으면 굉장히 기분 나쁜 얘기예요. 뭐 매번 안철수가 들어갈 만한 정당 이런 표현 쓰면 자존심 확 상하거든요. 그러면 표현을 바꿔서 안철수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찍을 만한 정당으로 바꾸면 되는 겁니다. 민주당이 그렇게 바뀌어야 돼요. 그 바꾸는 게요.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데 안 어려워요. 사실은. 지금 말씀하신 거 자세는 안 추고 기득권만 내려놓으면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게 뭐 몇 년씩 걸리는 것도 아니고요. 사실은. 오늘 우리 너무 죽이 잘 맞아서 안 되는데. 컴팩트하게 해낼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갈등이 있어야 되는데. 저는 사실은 이건 굉장히 중요한 헤어스타일이 마음에 안 듭니다. 저는. 저는 마음에 들겠어요? 제 입장도 생각해야지. 갈등을 좀 의도적으로 만들죠. 근데 지금 사실 민주당 태도를 보면은 민주당 의원들이나 아니면 사람들한테 안철수에 대해서 물어보잖아요. 굉장히 싫어해요. 안철수 얘기 우리 안 하기로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무서운 거죠. 왜냐면은 컴플렉스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컴플렉스가 있을 정도예요. 그래서 얘기를 하면 안철수 얘기에 대해서는 우리는 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철수 얘기를 하면 모든 시선이 안철수한테 집중되고 그만큼 경선에 흥행이 좀 안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번 경선에서는 안철수가 제발 아무것도 안 해주고 그냥 지나쳐 주길 바라는 거고 사실 안철수 입장에서도 내가 뭔가를 행동을 했을 때 민주당 경선을 망칠 수 있다는 것을 굉장히 좀 조심스러워하는 것 같아요. 그런 거 보면은 민주당 지금 모든 관심이 경선에 가 있는데 제가 좀 답답한 거는 물론 경선에서 열심히 잘 싸워가지고 경쟁력을 높이는 게 좋겠지만 지금 뭐 TV 토론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별로 그런 새로운 모습이 보여지지도 않는 데다가 또 당 내부적으로 쇄신 작업도 너무 경선에만 몰입하느라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 상황 자체가 너무 답답하다는 거죠, 사실. 그것도 동감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바보 같다고 생각하는 게 예를 들어서 이제 경선이 그나마 그 관심을 끌려면 재미있는 요소나 흥미를 끌만한 요소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런 아이디어가 만약에 제시가 되면 일단 거부합니다. 대부분의 캠프가. 왜냐하면 그게 너무 재밌어서 너무 많은 사람이 참여하면 특정 후보가 유리하다는 표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리젝트 되는 아이디어들이 있다는 걸 들었어요. 이게 얼마나 바보 같아. 가능하면 내가 많은 사람이 참여하는 가운데 나를 돋보이게 만들어야 되지 해야 하는데 그게 아니라
어쨌든 1위 후보나 인기 있는 후보가 많은 사람이 참여하면 유리할 거야. 그러니 최대한 적게 참여하고 내가 가진 조직을 최대한 유리하게 동원해야지. 이런 발상을 하고 있으니까 이게 흥행이 될 리가 없잖아요. 민주당 참 한심했던 게 작년에 민주당 성토회로 버렸네? 작년에 박원순 시장하고 다 단일화할 때 투표했었잖아요. 그때 장충체육관에서. 그날 이제 민주당 당직자들은 그때 이제 이철희 소장님도 동원되셨어요 그때? 그게 아니라 이제 유모차 끌고 막 이런 선거인단이 왔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제 민주당 사람들은 저런 사람들 우리 표 아니잖아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뭐 이렇게 좀 늑스구리한 분들이 오면은 그제야 좀 좋아하고. 그때 버스 많이 동원됐고 당시 버스 새로 다니셨죠 그때? 그때 버스 세고 다녔죠. 그때 저희가 버스가 동원된 걸 정확하게 알았던 이유는 뭐냐면 정봉주 전 의원이 버스를 동원하고 다녔어요. 방송에서는 그러면 안 된다고 하고 자기는 지구당 위원장이니까 위원장이니까 당에서 연락 오면 네네 그러고 막 버스 동원하고 그래서 자기는 그러면서 비법이 있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버스 샌다고 막 그랬거든. 실제로 새기도 했고 근데 자기는 절대 안 들킬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안 들키냐 그래서 나는 봉고를 할 거야. 10인승으로 그랬었죠. 아니, 아까 말씀 중에 약간 제가 조금 다른 생각이 있는 게 뭐냐면, 흥행을 위한 걸 하는데 왜 후보들이 이걸 동의를 안 하냐. 결국 1등을 위한 잔치 만들어주기 싫어서 그런 거 아니냐라는 생각하는데, 저는 다른 후보들이 반대할 수는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기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다른 거 다 안 보이거든요. 유불리만 보여요. 자기한테 유불리만 보이는데, 저는 사실은 또 이제 민주당한테 책임이 가서 조금 얘기하기가 그렇습니다. 민주당 지도부가 그걸 해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도부가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붙기 전에 사실 정돈을 했어야 돼요. 정돈을 해서 이번 경선의 승부는 누가 이기든 전체 흥행이 되는 게 우리가 가야 될 길입니다라고 충분히 설명하고 납득을 시켰으면 되는데 이게 처음부터 뭘 만들어 놓고 대리인들 불러놓고 룰을 협상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거기서 그렇게 하면 합의가 안 돼요. 그렇죠. 그리고 또 거기에서 문재인 캠프의 아마추어리즘도 있었어요. 뭐냐면 예를 들어서 문재인 캠프는 이제 모든 룰이 문재인에게 유리하게 보이게 돼 있어요. 제 말은 다른 캠프에서는 1위한테 다 유리한 거 아니냐 시비를 걸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그런 룰 미팅을 하면 당연히 각 캠프가 자기한테 유리한 룰을 가지고 막 다투게 돼 있고 그건 당연한 겁니다. 거기까지는. 그러면 문재인 캠프도 자기들한테 불리한 지점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있어요. 유리한 것도 있고 불리한 것도 있고. 그러면 문재인 캠프는 협상의 테이블에 갔을 때는 이런 부분은 우리한테 불리하니 이건 고쳐달라고 각자의 불만을 야기하는 자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문재인 캠프는 자기들이 유리한 부분에 대해서 저쪽에 지적하니까 그걸 인정해버렸어요. 태도 자체가. 그거 어떻게 협상이 됩니까? 받아들이지 않으면 자기가 유리한 것만 유지하려고 한다는 게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결국은, 그러니까 이런 실무진들이 잘 못하니까 결국은 문재인 이사장이 고문이 내가 그럼 받아들이지 뭐. 받아들여야 되는 거지. 이거 가지고 싸우면 안 되는 거지. 이렇게 하게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실무진이 잘못한 거죠. 이 협상단이 말하자면. 예를 들어서 그걸 잘하는 예를 들어서 우리 정봉주 전 의원이 만약에 거기 있었다. 아무리 유리해도 조금 불리한 걸 꺼내가지고 불리하다고 막 불리하다고 막 자빠지고 막 그렇게 했을 건데 그런 전략이 또 없는 거죠. 그 안에서는 사람들이 좋은 말로 하면 착하고 나쁜 말로 하면 나이브하고 그리고 좀 미안해하고 뭐 이런 거. 전체적으로 칭찬이네요. 아니 저는 꼭 칭찬은 아니라고 생각해. 이게 그 캠프가 어차피 부딪히는 이해관계들이 있기 때문에 문재인 이사장이 타고난 품성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이 캠프가 지켜내야 될 문재인 대신 어떤 뭐 이익들이 있는데 그렇죠. 그런 걸 못하는 거죠. 잘. 그래서 캠프는 칭찬을 받으면 안 되는 거죠. 여기서는. 오늘 방송 토론회 했잖아요. 그 첫 방송 토론회 이제 굉장히 새로운 형식도 많이 시도하는 것 같던데
그래서 전반적으로 재미가 없었거든요. 아니, TV 토론이 뭐 얼마나 갑자기 재밌고 그러겠습니까? 물론 그렇죠. 또 뭐, 아니 후보가 많으면 근데 원래 재미없어요. 제가 느끼는 거는 문재인 후보랑 김종건 후보랑 너무 진지하고 유머가 없으시니까 더 재미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용도 내용이지만 그분들의 유머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난망한 일입니다. 너무 재미가 없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그 구도 있죠. 이제 문 대 비문. 네. 비문 3인방이지. 비박 3인방 하다가 이제 비문 3인방이 됐는데 뭐랄까 대결도 아니고 계속 그냥 깎아내리고 뭐 방어하고 이 양상이 촌스러워요. 예, 촌스럽고 식상하고 그래요. 전반적으로 촌스럽고 그러니까 민주당이 잘하는 게 요즘 거의 없다. 제가 보기에는 박지원 원내대표 하나 정도 검찰을 상대할 때 안타깝다. 그리고 사실은 민주당이 거꾸로 안철수 원장이 우리가 후보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안철수 원장이 여전히 지지율이 높다면 정말 중요한 거는 정권 교체이기 때문에 민주당 후보가 내놓을 수도 있다. 이런 말을 하면 지지율이 떨어질 것 같지만 지지율이 올라가요. 안철수가 내놓으니까 올라간 거거든요. 모두가 가져가라고 할 때. 근데 이 당에 있는 사람들이나 이 사람들은 우리 그 전통적인 지지자의 자존심을 지켜줘야 돼. 우리가 그렇게 저자세로 가서도 안 되고 당당해야 되고 요구해야 되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엄청난 착각이죠. 그 내놓으면 사람들이 알아서 챙겨주는데 아무것도 안 내놓으니까 얄밉잖아요. 그 정서를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안철수한테 다 줄 수도 있다. 우리 150억 안 받아도 된다. 안 받으면 안 되죠. 근데 그런 태도를 취할 수도 있어야 되는데 그런 태도가 필요하죠. 네. 우리는 꼭 우리 거를 가져가야 된다는 태도만 보이니까 주고 싶다고도 안 주고 싶은 거예요. 그걸 몰라. 모르죠. 마무리하기 전에 네. 김보엽 기자가 아까 왜 샘플을 20명 만났다고 한 데 대해서 해명을 보냈어요? 제가 36,000명에 20명을 만났으니 뭐 이렇게 점점점 하고 이제 말을 끝난 적이 있었는데 이거 바로 문자를 보내와가지고 사람의 건강 상태를 파악하는데 그 사람 피 한 방울이면 충분하다. 그 후배에 의해서 까지기가 싫은 거예요, 지금 선배가. 아유, 꼼꼼한 사람. 저는 전했습니다. 전해달래요? 네, 그렇게 말해주시오. 말해주시오. 네. 참 꼼꼼한 사람들이에요. 여기 자, 조선일보 지면을 들어 보이라고 제 책상에 놔뒀는데요. 대통령에 따라 대통령 후보됐다. 조선일보 지난 화요일 일면입니다. 바로 다음 날 짠. 50% 비박을 향한 헌화. 저걸 하고 싶었던 거예요. 저 사진을 위해서 무례한 거죠. 저 여기 서 있었는데 여기. 그날 갔더니 저 파란색 수의복에 하얀 고무신 신고 BBK라고 써진 명찰을 달고 누가? 어떤 아저씨가 저 어디서 오셨습니까? 그랬더니 부산에서 왔다고. 미건스다. 어디서 정봉주와 미래 권력들. 그래서 근데 옆에 보니까 뭐가 있어요. 뭡니까? 소금자루. 재수없다고? 아니, 박근혜 후보 온다는 거 얘기를 듣고 그날 생업을 포기하셨겠죠. 그날 하루 이제 소금자루를 들고 그 퍼포먼스를 하러 오셨는데 그날 이제 새누리당의 박근혜 후보를 좋아하는 지지자들이 한 200여 명, 300명이라고도 하는데 그렇게 모여 있었어요. 새누리당은 미리 동원한 거죠. 네. 뭐 어쨌든 어떻게 알았어? 보도되기 전에. 차가 굉장히 많이 왔어요. 어떻게 알았냐고. 그날 아침에 보도가 됐어요. 인터넷 아니, 언론으로. 생각해봐. 버스를 대절해도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섭외하고. 어쨌든 뭐 왔는데 말이 안 되는 거지. 그 200~300명 가량이 이렇게 있는데 이제 그 수위를 입은 분이 얼마나 튀었겠어요. 그러니까 이 지지자들이 저 기자들도 있고 경찰도 있고 막 이러니까 가가지고 저 아저씨가 좀 이상한 분인 것 같아요 하고 계속 이제 막 이제 신고랄지 제보랄지 이런 걸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근데 그 근처에 안 가는데 저 혼자 가가지고 이제 말을 좀 붙여봤죠. 그래서 너무 서글프다. 어떻게 아무런 얘기 않고 이렇게 올 수가 있냐라면서 에이 뭐 마음 같아서는 바로 뭐 뿌리고 이러고 싶지만 그래도 온다는데 오는 길 막지 않는 게 우리 예의고 가고 난 뒤에 소금이라도 좀 뿌려야겠다라고 했는데 소금자루를 경찰에 압수당하고 아저씨 허탈하게 앉아 계셨습니다. 아니 그 압수할 근거가 뭐가 있어? 소금을 쥐고 있었네 그냥. 모르겠어요. 뭐 위협적이라고 판단했는데. 소금을 맞으면 죽나? 그냥 뭐 경찰이 압수하는 거 제가 보진 못했어요. 근데. 아니 자기들이 스노우야? 어? 여마 나처럼 꼭 해야 했었는데 하지 못한 한두 마디를 각자 해주시고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번 대선을 바라보실 때도 뭐 많은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제가 이렇게 뭐 근거없는 자신감을 유포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영화 닉선 혹시 기억하시는 분 있는지 모르겠는데 영화 닉선이라는 게 보면요. 닉선이 이렇게 하야한다고 이렇게 계단을 쭉 내려오면 거기 보면 대통령들 초상화가 이렇게 쭉 걸려 있어요. 그래서 케네디 앞에 딱 섭니다. 케네디 자기 앞에 대통령 케네디 앞에 딱 서서 뭐라고 하냐면 왜 국민들은 당신을 보면서 미래를 생각하고 나를 보면서는 고단한 현실을 생각하는지 모르겠다. 영화 자막은 뭘로 나오냐면 왜 나를 보면서는 과거를 생각하냐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미래를 지향하는 사람이 항상 이깁니다. 너무 많은 변화, 세세한 변화를 만들어내야 미래를 향한 어떤 이미지가 만들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이든 민주당의 후보든 뭐 안철수든 야권 전체는 성큼성큼 작은 기득권에 연연하지 말고 미래를 향하는 큰 걸음을 해내면 저는 국민들이 믿어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거를 국민들이 기대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미래와 과거, 저는 박근혜가 과거로 가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절대로 미래를 못 갑니다. 지금까지 하는 꼴을 보니까 절대 미래를 못 가니까 이 과거와 미래의 싸움을 우리가 여하히 해내느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렇다면 과거와 연상되는 것들, 우리가 흔히 말하듯이 어떤 책 제목이 있는데 익숙한 것들과는 과감하게 결별해야 돼요. 그게 절대 연애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담대하게 미래로 쫄지 말고 미래로 가면 저는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민주당이나 민주당 후보들한테 그걸 좀 꼭 주문하고 싶습니다. 술 마시려고 그러는 출발 기회가 있어야 출발하죠. 본인이. 우리 그 한겨레 에이스 송채경 기자님. 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소장님이 다 해주셨으니까 저는 책 많이 사주세요. 여기 본인들이 나와요. 네, 저한테 보냈더라고 쓸데없이. 꼭 보셔야 돼요. 자기들끼리 정치부 기자들이 모여가지고 뭐 안철수가 이기네 지네 뭐 이런 얘기, 네? 쓸데없는 얘기들 하고 있더라고. 하여튼 근데 이제 이 안철수와 관련된 여러 가지 논의가 총 집약된 건 맞아요. 여기에 읽어보면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여기 다 집약돼 있고 약 한 4분에서 5분 정도면 다 할 수 있는 얘기를 몇 시간에 걸쳐서 하고 책까지 낸. 네. 잘 팔리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김영희 기자도 뭐 할 말이 없어요? 지난주에 뭐 방송을 뭐 관 2회 만에 뭐 이런 얘기에 이제 뭐 성원이 곳곳에서 답지를 했는데 그 중에 가장 인상적이었던 게 지난주에 본인이 게시판에서 욕먹고 나 관둬야 될까봐 이렇게 마음에 상처를 입었는데 그걸 이제 방송에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응원을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가장 인상적이었던 분은 공개적으로 이제 댓글을 달면서 외연이 형님 까지 마라. 내 패션의 종착역이다. 그건 제가 보기엔 말이죠. 와이프가 쓴 거예요.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이거 광고할 시간도 없네. 알겠습니다. 했어요? 다 몰아서 했구나 다. 186회 이것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